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이제 시장은 일단 시황을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은 이제 계속 강한 흐름이고요.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 옵션 만기일에 어떤 변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어떤 변곡이 만들어지고 다음 주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무언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지수과열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금을 9% 정도 만들어 놓은 구간인데요. 지수과열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한 11%에서 15%까지 현금을 이제 확대해 보려는 포지션을 보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비중을 많이 줄일 섹터는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바이오 갖고 있는 거를 좀 많이 줄여서 요렇게 비중을 좀 맞춰보려고. 헬스케어 비중을 기존에 한 35%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20%까지 줄였다가 최근에 이제 한 15%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코멘트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9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있죠. 공매도가 이제 풀리죠. 그러면 공매도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 가장 많이 때릴 게 뭘까요? 자, 아무래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섹터들은 이제 많이 바닥 이제 밑에 깔려 있을 가능성들이 높고, 실적이 받쳐있는 기업들보다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바이오 쪽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요런 부분들을 조금 센스 있는 투자자들은 7월달, 8월달에 이미 요런 걱정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쪽에서 저는 깊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깊은 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면 6월 중순부터 하반기부터 7월달 여기 언제는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자, 이렇지 않을 경우, 요럴 경우를 다 생각을 해서 지금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자, 현금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스탠스에서 좀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포지션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낸 거는, 저는 이제 어차피 지금은 이제 저금리 구조기 때문에 성장 섹터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맞기 때문에 IT 비중을 다시 40%에서 45%까지 확장을 해보고요. 가치주 섹터 비중을 요번 때 이제 한 30%에서 35%까지,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비중이 원래는 이제 가치주 비중이 원래 20%에서 한 25% 코멘트를 드리다가, 요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고요. IT 섹터도 35%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헬스케어 비중을 이제 35%에서 15%까지 줄여가는 거죠. 요게 저는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헬스케어 비중 중에서 의료 장비라든가 밸류가 잡혀 있는 쪽들은 최대한 끌고 가고, 만약에 바이오 비중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락이 좀 만들어지면서 어떤 트리거가 만들어지게 되면 헬스케어 전체적인 이제 조정 흐름이 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밸류가 잡혀있는 의료장비 기업들은 이제 추가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2020년 6월 9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바이오가 이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단기 고점이라는 거는 가장 강한 섹터, 가장 강한 종목,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많이 살피는 편이에요.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가장 강했던 종목이라는 거는 결국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쪽이기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쪽에서 이제 어떤 고점의 징후가 보인다거나 이제 수급이 더 이상 붙지 않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요런 흐름들은 이제 꺾이게 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진행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헬스케어 비중을 줄여가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헬스케어 비중이 이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들은 아직도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이오 급등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흐름들이 보이고요. 최근에 우선주가 우르르 급등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좋은 신호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또 내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103%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칙가요님이 103%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야, 매도 평균 단가가 47,000원. 장고 평균 단가가 47,000원이니까 지금 6만 몇천원 좀 싸게 판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간. 그리고 자, 수익 인증을 해주신 분들 보니까 10년우님하고 산삼님하고 원칙가요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태평성대님도 최근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앱클론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냈는데 오늘 레고캠바이오가 상한가가 박혀버렸죠. 참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어저께 이제 이런 좀 불안한 신호가 보여가지고 이제 좀 매도 사인이 나간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포지션이긴 하지만 이제 복리 계좌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 300%까지 와줄지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 수출의 가치를 얼마나 줘야 되냐. 자, 레고캠바이오라는 기업이 자 우리의 경쟁자, 우리의 그 뭐라 그래야 돼, 경쟁자는 알테오젠이다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도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상한가 바뀌었으니까 한 1조 2천억 3천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이거는 이제 어저께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라 보면은 알테오젠은 지금 한 3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자, 기술 수출 규모를 보면 지금 레고캠바이오는 올해 한 7,700억 했고요. 이제 총 한 1조 7천억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한 1조 6천억 정도 했고 여기저기랑 또 뭐 이야기 중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이 기술 수출의 가치는 얼마일 거냐. 이거는 자 1조 6천억 규모라는 건 처음에 계약금 몇 푼 받고 이게 임상이 다 마무리된다던가 했을 때 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반환이 되거나 뭐 하거나 하게 되면 그냥 계약금 받고 끝이란 말이에요. 뭐 마일스톤이라 그래서 임상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제 받아내는 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임상이 동물 임상 끝나고 임상 1상부터 예를 들어서 기술 수출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거의 확률이 9%밖에 안 돼요. 성공할 가능성이. 그러면 기술 수출 요 금액에 9% 정도 책정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1,600억이거든요. 1,600억이면은 20배 받으면 3조인가?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가치라는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반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술 수출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밸류 체크라는 거를 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그냥 순수 임상을 이제 자체 진행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기업들보다는 안정성이 훨씬 높겠죠. 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한미약품이 있을 거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이제 뭐 7조인가 얼마인가 이제 뭐 기술 수출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2015년에 가장 핫했던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약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저도 이제 알고리즘을 잡아가고 있는 쪽인데 적정 가치라는 걸 산출하기가 사실 거의 좀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전부 다 테마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바이오 테마라는 거는 20년 이상 진행이 될 장기 테마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자 한미약품처럼 어떤 밸류 체크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래서 결국 투기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 인지를 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깡통이 났다. 어떤 기업이 하나가 망가졌다. 뭐 파산을 했다. 이런데 내가 충격을 크게 받고 타격이 크게 나한테 심리적인 타격이 크게 올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이오는 아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이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뭐 이제 기술 수출 규모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테오젠이랑 비슷한데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이 3조라고 레고캠바이오가 저평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여가고 하게 되면
요것도 어떻게 하나의 파이프라인처럼 이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미아품 때를 본다 그러면 7개 중에 7개인가 6개인가 했는데 이거 중에 5개인가 6개가 다 반환됐어요. 그러니까 한 개도 성공을 못하고 그냥 다 반환됐단 말이에요, 중도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요런 반환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환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얕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반환 이슈라는 게 생길 때마다 주가는 굉장히 크게 출렁출렁 거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크게 출렁출렁 거릴 때, 자, 기회를 봐서 편입을 해가는 거고, 이렇게 핫할 때는 항상 줄여가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을 보면요. 기술 수출을 5개인가 6개인가 했어요. 이게 7조 규모라 그래갖고 2015년에 이렇게 1000% 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1000% 파동이 나온 다음에 지금까지 작살 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주가가 76만원, 지금 20몇만원 돼 있는데, 저는 이게 한 10만원대까지 빠져주거나, 뭔가, 뭐 이거, 무상증자 같은 거 해갖고, 액면 분할이든 무상증자도 뭐든 해갖고, 주가를 좀 많이 낮춰준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제 한번 봐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한미약품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는지도 이제 체크를 해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파이프라인 규모가 수십 개 돼요. 한미약품 같은 기업은. 지금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내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 몰리고 뭐고 하는데, 기존에 저항이 쌓여있다거나 기존 주주들이 없기 때문에 탄력이 굉장히 좋죠. 주가 변동성이 좋다 보니까 투기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은 오히려 부각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훨씬 안전합니다. 알테오젠 무슨 레고캔바이오 같은 기업보다는 한미약품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장기적으로. 다만 파동이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죠. 한미약품을 보면 지금 이제 시총이 3조 1000억 정도 돼요. 알테오젠보다 쌉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니까. 그런데 보면 자, 매출이 거의 뭐 1조 3천억 정도 나오죠. 알테오젠을 보면 자, 2022년도에 1000억이에요. 레고캔바이오는 조금 더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들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주가가 오버밸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선 레고캔바이오가 훨씬 매력적인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기 전에 시총이 5천억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을 접근을 할 때도 이미 무언가 투기 자본이 들어가 있고 좀 붙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포지션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회원분들한테 바이오 관련주들을 리딩을 하는 이유는 가치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료라든가 무슨 뭐 수급이라든가 뭐 심리라든가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보면 수급과 유동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을 때 보통 이제 슈팅이 과하게 나오고 과하게 꺾이고 하거든요. 이게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과하게 망가지는 거고, 결국은 바이오는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그래도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버블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확대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밸류가 체크되는 기업들은 이제 밸류가 체크가 되니까 요 정도면 너무 고평가 아니야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라는 게 돈이 얼만데 이게 얼만지가 모르다 보니까 버블도 어마어마하게 끼기도 해요. 10배, 100배도 낄 수 있다라는 거죠. 버블이라는 게. 왜?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라는 걸, 이 변동성이라는 걸 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런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데에 있는 변동성은 확실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일정 비중을 운영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운영을 할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게 리스크가 싫다는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냐는 거죠. 나는 만약에 10년 후를 보고 산다 그러면 저는 한미약품을 사겠습니다. 알테오젠보다는.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사실 한미약품보다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더 비싸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레고캔바이오도 한미약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 1조가 넘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가가 물론 어디까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기술 수출 후에 최종 임상까지 이제 보통
동물 실험 마무리하고 임상이 진행 중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임상 1상부터 확률이 보면 한 9% 정도 됩니다. 임상 최종 성공까지 확률이. 그러면은 기술 수출 규모의 9% 정도를 체크를 해준다 그래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배를 줘야 되냐, 5배를 줘야 되냐, 20배를 줘야 되냐, 30배를 줘야 되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 밸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1조 6천억인데 이걸 예를 10% 그냥 편하게 10% 계산을 해보면 1600억이면 이 1600억에 예를 들어서 10배를 주면 1조 6천억이 적정가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걸 5배를 준다. 이건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5배를 준다 그러면 8천억이 적정가치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5배 수준이라든가 요런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저는 바이오 기업이라도 강력 배팅 해볼만 해요.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굉장히 리턴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지금 이제 기술 수출 규모가 총 이제 최종까지 확정되었을 때 1조 6천억 정도라 그러면 자, 여기에 20배라는 거는 확실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반면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이제 1조 2천억 3천억 된다 그러면 자, 여기에 10배? 글쎄.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중간에 반환되는 경우도 많고 지연이 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은 자, 이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임상 1상부터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간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배를 주는 것도 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운영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회사가. 운영 자금이나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데 마일스톤이 제때 안 오고 뭐하고 하면 뭐 유상증자를 하든지 새로 무슨 부채를 내든지 뭐 이런 것저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는 기업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애매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치면 순이익으로 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닌 것 같고요. 순이익의 몇 배라고 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기술 수출 기존에 있던 규모가 남아있는 부분에서 대충 뭐 한 5배 미치면은 야, 이거는 좀 배팅을 해볼만 하고, 뭐 10배 위면은 이거는 조금 리스크한 구간이 아닌가?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PER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 관련 기업들은 일반 임상 기업들은 요런 게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임상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을 주로 하고 굉장히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임상 기업들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미약품 사태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기술 수출 권리를 다 반환당했죠. 5번째, 6번째. 그러면서 거의 주가가 자, 꼭대기에서 거의 한 70% 이상 빠져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뭐 폭락이 나오고 알테오젠 같은 거 무너지고 뭐하고 하면 같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매가 진행되고 하면 뭐 마이너스 80% 90% 빠지면 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 뭐 다 반환되고 뭐하고 해도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미약품은 지금 시가총액 여기에서 만약에 한 30% 40% 빠져버리면 시가총액이 2조대 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솔직히 조금 해볼만한 기업이지 않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한 다음에 한 요 정도 땅까지 와주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는 거는 자, 꿈이겠죠. 요 정도까지 와주면 자, 장기적인 좀 어떻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가 편입했던 그런 자리랑 비슷한 구간이 아닌가. 자, 과거에 있었던 뭐 요 정도까지 와주면, 근데 요 정도까지 와준다 그러면 저는 땡큐다 하고 솔직히 담아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 언젠가는 해줄 거라고 보는 그런 정도의 밸류 구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하느냐면, 자, 보면 제가 고점 신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신라젠의 경우를 보면 이때도 제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만원 갈 수 있다. 만원 가도 싼지 비싼지 모른다. 근데 결국은 지금 12,000원에서 거래 전개가 됐어요. 빠졌을 때 7,000원인가까지 빠졌고요. 5,000원인가 7,000원인가까지 빠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임상 관련 기업들은 지금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신라젠이 이렇게
급등을 할 때가 이제 2017년도에 급등 흐름들이 나왔는데, 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따라서 움직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임상 실패 이슈 나오면서 이제 하한가 두세 방 뚫고 맞은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깔려있는 부분이고, 요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이제 뭐가 변하냐면은 이때 임상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얘네들이 소외되는 거죠. 임상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다 소외되어 있거든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 좋은데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런 쪽에 이제 기회가 있다고 봐요. 요번에 한번 이제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감안하고 사볼 쪽은 요쪽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이나 보면 코로나 테마로 이제 움직이고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죠. 숫자가 찍히는 기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좋고 계속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진단기기들이 가격이 가격이 처음에 이제 진단기기들이 모자라고 뭐하고 할 때,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했을 때 글로벌리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가격도 굉장히 고단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보면 자체 기업들한테 무언가 어떤 자꾸 동료를 개발 동료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물량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구간이라서 후진국들 말고는 이게 후진국들은 돈이 없으니까 싼 제품들만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가가 이제 계속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진단 시약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앞으로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글로벌리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 가이던스를 봐갖고 20배, 30배를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올해 이제 뭐 실적 터질 거 20배, 30배 받아버리면 지금 주가에서도 이제 뭐 더블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년에 내후년에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진단기기가 가격이 폭락 중이고 향후 1, 2년을 봤을 때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 그래도, 자, 애초에 지금 2분기, 올해 2분기에 있었던 뭐 3월, 4월, 5월에 이제 거뒀던 성과를 거두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맞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실적은 지금은 터졌는데 이게 안 좋아질 거다. 언제 다시 좋아질지 이게 기약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제는 과거에 1만원 구간 밑으로 오면 이건 그래도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은 많이 빠지면, 시젠이든 무슨 랩지노믹스든 요런 쪽들은 많이 빠지면 이건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빠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코멘트가 또 있는데, 보면 신라젠 요 흐름하고 지금 요 시젠 요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일단 한번 올라갔다 한번 밀렸다가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요게 굉장히 매물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물려있는 물량도 많고, 쉽게 말하면 이제 수급도 더 들어가기가 힘든 구간까지 거의 왔다시피 한 거예요. 이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보면, 자, 따라서 움직였죠. 신라젠이 고점을 딱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쉴 때 움직였던 게 헬릭스미스란 말이에요. 슈팅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뭐 이제 HLB들이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순환매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딱 보면은 시젠이 딱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온 다음에 한 달 쉴 때 때려준 게 알테오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제가 주황색 동그라미 쳐놨을 때 후발주들이 줄줄이 순환매 흐름이 돌면서 야, 안 올라간 종목들 찾아 하면서 막 그런 종목들이 막 슈팅이 나왔죠. 지금 어때요? 전문가 방송 보면 못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도 엄청나게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뭔 말일까요? 거의 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수급이라든가 재료 흐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를 가지고 이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닷컴 버블 때처럼 뭔가 극심한 버블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쭉 뻗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요런 거는 이제 뭐 진입해볼 타이밍들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 수출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요 관련 기업들 중에 못 올라간 후발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조정을 받고 다시
뭐 요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헨리 스미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였던, 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였던 요런 흐름들이 나올 때 어때요? 조정을 받은 흐름에 요렇게 나올 때는 후발주들이 팍팍 튀어줄 수가 있거든요. 기술 수출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후발주들이 팍팍 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조정 흐름을 기다려서 그런 기업들을 계속 롤링을 해주면서 바이오 기업들은 테마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봐야 된다. 최근에 보면 하한가 비슷하게 한번 이게 흔들렸을 때가 분식회계인가 뭔가 해갖고 찌라시가 돌았죠. 회사에서 바로 아니다라고 이제 성명을 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린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헛소문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을 만큼 투자 심리가 유리 같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딱 고점 신라젠하고 이제 뭐 바이오 이거 고점 잡았을 때랑 모양이 지금 딱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저 이제 회원방송에도 정리를 해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회원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이거 이렇게 큰 파동이 나오면 한 번에 끝나진 않습니다. 조정해더라도 이제 다시 움직이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다시 움직이는 포인트들이 나올 때 얘네들은 요 자리를 넘어간다 그래도 굉장히 막 크게 뻗어나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이 이제 한번 진행이 됐을 때, 자 후발주들을 자 섞어줄 수 있는 비중을 미리 만들자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바이오 비중은 이제 10% 정도 자 한계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 5% 정도 줄여놨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또 다시 채워보는, 지금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이제 리딩을 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계획은 항상 있어요. 자 헬스케어 비중을 줄여가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좋은 기회예요. 이게 만약에 조정이 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헬스케어 섹터 전체적인 조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수도 빠지겠죠. 자 그렇게 조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자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싼가까지 다시 내려오는 구간들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바이오 쪽 비중을 줄인 다음에 헬스케어 비중을 또 20% 30%까지 늘려볼 수가 있겠죠. 밸류 매력이 많이 생기는 구간들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안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의료기기 기업들, 자 밸류가 지금 잡혀있는 쪽은 헬스케어 쪽에서도 제약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투자를 하고 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 체크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약 기업들도 밸류 체크가 가능한 기업들은 거의 손에 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기기라든가 의료 장비 뭐 요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밸류 체크가 확연히 돼서 지금 저평가다 라고 보여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들이 오면 계속 추가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장기적인 포지션을 끌고 하면서 자 헬스케어 섹터 중에 바이오 정도는 롤링을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리턴이 크게 나오니까 몇 개 상장 폐지돼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보면, 회원분들 수익 스토리 올려주는 것들 보면, 자 보세요. 알찬나님이나 뭐 보면 이제 뭐 에클론이고 뭐 원추가요님도 첫랩도 팔아먹고 뭐 레고캠바이오도 팔아먹고 한단 말이야. 산사님도 레고캠바이오, 에클론 이런 거 팔아먹으면, 이런 거 예를 들어 100% 이상 뭐 5개, 10개, 20개 이렇게 수익 챙기면 한두 개 회사 망해도 되잖아. 예? 이런 리스크라는 건 감당 가능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이 왜 가치가 없냐? 가치가 얼마나 좋은데 이거 미래 가치라는 걸 무시하냐? 이 새끼 하면서 전부 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숫자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이오 가치가 있대. 그래요?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재료를 얘기합니다. 야 임마, 이 신라젠이라는 게 팩400이 보면 완전관해가 너 뭔지 알아? 팩400 보면 완전관해가 뭔지 알아? 2명이 나섰어. 암이 완치가 됐다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야. HLB도 2명 나섰다던데. 야, HLB는 지금 하면서 막 이제 비교하면서 이런 논리를 막 되는 거죠. 이 기술의 가치가 얼마인지. CEO보다 더 잘 알아.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그래갖고 신라젠 CEO보다 팩400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주주가. 여기에 이제 몰빵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게 뭐 임상 실패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청와대 가갖고 이제 딱지 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기꾼 새끼들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극찬을 했던 투자자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냐고.
양아치 새끼지 이거. 그런 줄 알았으면, 이 약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실패도 받아들여야지. 내 전 재산 이렇게 몰빵해갖고 작살났으면 실패도 받아들여야지. 왜 그러냐고, 이걸 사기라고 그러냐고 이제 와서. 그렇게 엄청난 약을 갖고 있었는데. 자, 요런 리스크들을 항상 바이오 기업을 볼 때는 생각을 하고, 자,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회원 방송이고 채팅으로 리딩 드릴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바이오는 저는 리딩 안 하고 싶다 그러고 있어요. 왜? 이건 가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보면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티슈진. 제가 이제 과거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대표적으로. 이거 지금 거래 정지됐는데 이거 언제쯤 풀릴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네가 추천했다가 망했잖아. 그러면 할 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확률들이 앞으로도 수십 개 종목이고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리딩을 안 한다고 회원분들이 안 살 게 아니죠. 왜? 주가가 막 춤을 치는데 그냥 움직이면 20% 30%야. 움직이면 막 200% 300%야. 해지 말라 그래도 갔다가 여기다 다 때려 박는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이제 경계심하고 경각심을 계속 언급을 드리면서 비중이라도 철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리딩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리딩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바이오 기업들 이제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뭐하고 투기를 하고 뭐하고 하는 거 절대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어들었던 이런 포지션들을 다 보면 이런 재료 매매라든가 이런 걸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지 않아요. 왜? 욕심이라는 걸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한번 이제 수익을 한 번 보고, 자 보세요. 자, 수익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10번 보고 하다 보면 어때요? 믿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10만원 사다가 20만원 사다가 50만원 사다가 100만원 사다가 야, 집 팔아서 사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깡통 나는 거란 말이에요. 바이오는. 거기에서 신라전 만나는 거예요. 15만원짜리가 야 3만원 오니까 야 싸네. 이렇게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다가 이제 몰빵 딱 들어가 버리면 언젠가는 만나갖고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장기적인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싫다. 이거 뭐 너무 심하다. 무섭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도 하지 말라 그러죠. 이건 없어도 됩니다. 투자를 할 때 뭐 도움은 조금 될 수 있겠지만 수익률에 있어서 도움은 조금 될 수 있겠지만 내 심리를 다스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